2015년 10월 폴란드 바르샤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피아노 콩쿠르로 꼽히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무대에 21살짜리 한국 청년이 올랐다. 슈트 차림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던 그 청년의 이름은 바로 조성진. 그는 그날 이후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지형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놓았다. 쇼팽 콩쿠르는 5년마다 딱 한 번 열린다. 그것도 쇼팽의 음악만, 오직 쇼팽만을 연주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네로라 하는 피아니스트들이 수년을 준비해 도전하는 이 대회에서 조성진은 1위를 차지했다. 그것도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한국인 최초의 쇼팽 콩쿠르 우승이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싶다. 전원 만장일치.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서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예술이란 게 본래 취향의 문제이고 심사위원들마다 원하는 소리가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조성진의 연주 앞에서 그 모든 심사위원들이 네, 이 사람입니다 라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2015 쇼팽 콩쿠르 우승. 21살 우승 당시 나이. 1위 만장일치 선정. 두 번째 이야기. 7살 소년이 첫 건반. 1994년 5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난 조성진은 7살에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다. 특별히 신동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건 아니었다.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출발한 여느 한국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시작이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를 들은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이 아이 뭔가 다르다고. 그 다름이 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기술적 능숙함이야 연습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조성진에게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능력이 있었다. 건반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건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린다는 평이 그때부터 따라다녔다. 10살이 되던 해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과정에 입학했다. 이후 파리 국립음악원으로 건너가 공부를 이어갔고 그곳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미셸 베로프에게 사사했다. 파리의 그 시절 조성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실에 틀어박혀 쇼팽을, 베토벤을, 모차르트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 음악들은 서서히 그의 것이 되어갔다. 건반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건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린다. 조성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스승들의 공통된 말. 세 번째 이야기. 쇼팽이라는 운명. 조성진과 쇼팽의 관계는 특별하다.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순서가 바뀐 이야기다.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게 아니라 조성진이 쇼팽을 가장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우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쇼팽의 음악은 묘하다. 악보대로 치면 아름답지만 차갑다. 그런데 어떤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면 거기서 숨결이 느껴진다. 폴란드의 슬픔이, 파리의 화려함이, 사랑에 빠진 청년의 두근거림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조성진의 쇼팽이 바로 그랬다. 그의 연주를 들은 청중들은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다고. 콩쿠르 우승 이후 그가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한 데뷔 앨범은 쇼팽의 발라드와 녹턴, 왈츠를 담은 것이었다. 이 앨범은 발매 즉시 전 세계 클래식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고 수십만 장이 팔렸다. 클래식 음반 시장이 급격히 축소된 시대에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숫자였다. 음반 이야기. 도이치 그라모폰의 선택. 도이치 그라모폰 디즈는 클래식 음악계의 절대적인 레이블이다. 카라얀, 번스타인, 아르헤리치, 폴린이 20세기를 수놓은 전설적인 음악가들이 모두 이 레이블 소속이었다. 그 디지가 조성진에게 전속 계약을 제안했다. 쇼팽 콩쿠르 우승 직후, 그것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기에. 이후 그는 쇼팽 소나타, 슈만, 드뷔시, 모차르트 협주곡 등 다양한 앨범을 꾸준히 발매했다. 각 앨범마다 클래식 전문지들은 별 5개를 아끼지 않았다. 영국의 그라모폰지는 그를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젊은 피아니스트라고 불렀다. 네 번째 이야기. 무대 위의 그 고요함. 조성진의 공연을 직접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무대에 오르면 객석이 갑자기 조용해진다고. 아직 음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피아노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진다고. 그냥 고요하게 음악과 함께 존재한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도리어 음악을 더 크게 들리게 만든다. 연주자가 음악에 봉사하는 것인지 음악이 연주자를 통해 흐르는 것인지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다.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닉, 빈 무직페라인, 도쿄 산토리홀 세계 최고의 무대들을 그는 이미 20대에 섭렵했다. 특히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은 그에게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시몬 라틀과 함께한 무대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을 연주했을 때
독일 언론은 모차르트가 이 순간을 들을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리뷰를 썼다.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다. 눈을 감으면 풍경이 보였다. 5번째 이야기. 피아노 받기. 조성진. 무대 위의 조성진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그런데 무대를 내려오면 인터뷰에서 그는 놀랍도록 평범하고 솔직하다. 저는 연습이 힘들어요라고 웃으며 말하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삼겹살을 꼽기도 했다. 한국 음악계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히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는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음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것이라고. 처음 들으면 겸손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의 연주를 들으면 그게 진심임을 알게 된다. 그는 정말로 음악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피아니스트다. 파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는 현재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투어, 레코딩, 실내악 연주까지.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그의 음악적 탐구는 멈추지 않는다. 6번째 이야기. 그가 남기는 것, 클래식의 미래. 조성진의 등장이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미친 영향은 숫자로 가늠하기 어렵다. 그의 우승 이후 한국에서 피아노를 배우겠다는 아이들이 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클래식 공연장을 찾는 젊은 관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쩌면 조성진은 클래식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편견에 균열을 낸 피아니스트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단순히 한국을 넘어서 그는 세계 클래식 음악의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가 저물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에 젊은 아시아 피아니스트가 세계 정상에 올라 수많은 관객을 홀렸다.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다. 지금 조성진은 30 초반이다. 피아니스트의 나이로 보자면 아직 한참 젊다. 루빈스타인이 80대에도 쇼팽을 연주했던 것처럼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음악은 나이와 함께 더 깊어진다. 조성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어떤 베토벤을 들려줄지 그 기다림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즐거움이다. 마지막으로 건반은 계속 울린다. 누군가 조성진에게 물었다. 피아노가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글쎄요. 아마 훨씬 덜 행복했겠죠. 그 짧은 대답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이 사람에게 피아노는 직업이 아니라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로 그는 세계와 이야기하고 있다. 바르샤바의 그 밤 이후 조성진의 건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도쿄에서, 뉴욕에서 그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한번 들은 사람들은 안다. 그 울림이 얼마나 오래 가슴 속에 남는지를.